노벨문학상 수상작 고집쟁이 아가씨 지은이 파울 폰 하이제 옮기니 해피리더 오늘 소개할 작품은 독일 작가 파울 폰 하이제의 19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고집쟁이 아가씨입니다. 파울 폰 하이제는 결혼의 이상과 현실을 그리고 있는 작품 카프리 섬의 결혼식에서 소개한 바 있는데요. 고집쟁이 아가씨는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신비한 순간을 그리고 있는 단편 소설로 풍광이 아름다운 소렌토와 카프리를 무대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이제는 정확하고 유려한 언어의 구사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체가 돋보이는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죠. 노벨재단은 소설가, 극작가, 서정시인으로 오랜 기간 창작 활동을 해온 작가의 이상주의에 기초한 예술성의 완성에 대한 헌사로 노벨문학상을 수여한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 고집과 증오가 맞부딪히던 순간에 찾아온 독특한 분위기의 로맨스, 고집쟁이 아가씨,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베스비오 산 위로 자욱이 드리워진 안개는 나폴리 쪽까지 뻗어나와 조그만 해안 도시를 흐릿한 안개로 감싸고 있었다. 푸른 빛을 머금은 바다는 잔잔하였다. 소렌토의 높은 암벽 아래 좁다란 항만에 자리 잡은 부두에는 어부들과 아낙네들이 밤사이 잡은 생선을 육지로 옮기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나룻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돛을 달거나 선박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노와 돛대를 꺼냈다. 이제는 배를 탈 수 없게 된 노인들도 어부들과 함께 어울려 그물을 당기고 있었고 노파들은 평평한 지붕 위에서 물레질을 하거나 딸이 남편을 돕는 동안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동네에서 한가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예, 라엘로야. 저기 있는 분이 우리 신부님 아니시냐? 한 노파가 옆에서 물레를 흔들고 있는 10살짜리 꼬마에게 말했다. 신부님이 배에 타시는구나. 안토니오가 카프리까지 태워다 드릴 모양인 게지. 저런, 점잖은 분이 아직 잠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신부는 배에 올라 검은 상의를 나무 걸상 위에 펴놓고 앉아 하품을 참고 있었다. 다정한 표정의 노파가 키가 아담하고 친절하게 생긴 신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해안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일손을 잠깐 멈추고 신부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평화로운 정경이었다. 할머니, 신부님이 카프리에 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부님이 안 계셔서 우리 신부님을 빌려가나요? 손자가 물었다. 빌려가다니.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 얘야. 그리고 그곳에도 신부님은 계시단다. 거기에는 소렌토에 오래 살던 귀부인이 머물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병이 심해지면 신부님께서 찾아가시곤 했지. 지금 그 귀부인은 성모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해서 바다에서 헤엄도 칠 수 있게 됐단다. 그 부인은 카프리로 갈 때 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부인은
고해성사를 우리 신부님한테만 하고 싶어 한다지 뭐니. 우리 신부님을 놀라울 정도로 존경하고 있단다. 그런 훌륭한 신부님을 우리 신부님으로 모신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할머니는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배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다. 여보게, 날씨는 괜찮겠나? 키가 아담한 신부님이 그 배의 주인이자 사공인 안토니오에게 물으며 근심스러운 듯 나폴리 쪽을 바라보았다. 안개가 좀 끼었지만 해가 돋으면 곧 개일 겁니다. 그러면 더워지기 전에 도착하게 빨리 좀 떠나세. 신부의 재촉에 넓은 바다로 저어나가려고 기다란 노를 힘차게 잡던 안토니오는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굳은 자세로 부둣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다한 곳에는 조그만 도시 소렌토에서부터 부두 가까이 뻗어있는 비탈진 길 위를 달려내려오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날씬하고 우아한 자태로 손수건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옷차림은 다소 초라했으며 옆구리에는 조그만 보따리를 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뒤로 제치고 있는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사나운 듯 하였고 이마 위로 따서 틀어올린 머리는 왕관처럼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뭘 기다리나? 신부님이 물었다. 저기 누가 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카프리에 갈 사람인 것 같은데요. 신부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좀 기다렸으면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지체될 것 같진 않습니다. 19살 먹은 아가씨 한 사람뿐인걸요. 그러자 곧이어 울퉁불퉁한 길을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 뒤에서 그 아가씨가 나타났다. 라우라 아니냐? 신부님이 말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보자 어깨를 움찔하며 뭔가 동요하는 듯 했다. 헤이, 고집쟁이 아가씨, 잘 있었나? 젊은 어부 몇 명이 소리 질렀다. 신부님 앞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좀 더 그녀를 놀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녀의 거만한 태도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잘 있었니, 라우라? 어떻게 카프리 섬에 같이 갈 생각인가? 신부님이 어부들 못지않게 큰 소리로 라우라에게 물었다. 네,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건 배 주인인 안토니오에게 물어봐야지. 이 배는 안토니오의 재산이니까. 사람은 자기 재산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니까 말이야. 일 카르린이 있는데 이 돈으로 탈 수 있겠어요? 라우라는 젊은 사공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됐어. 나보다도 더 쓸 데가 많을 텐데. 그냥 타. 안토니오는 무뚝뚝하게 말하며 오렌지 바구니를 밀어놓고 그녀가 앉을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그 오렌지를 카프리에서 팔아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공짜로 타고 싶진 않아요. 라우라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얘야, 얼른 오너라. 저 녀석은 참 좋은 청년이야. 너의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저축을 하려고 하진 않을 거다. 자, 어서 타거라. 신부가 라우라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우라는 신부의 손을 잡고 가뿐히 배에 올라탔다. 자, 여기 내 옆에 앉아라.
여기에 내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재키까지 펴놓았구나. 원 내게는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더니 라우라 너에게는 꿀 떨어지는 친절을 보이는구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뭐. 젊은 청년들은 젊은 여자 하나를 위해서는 신부 10명을 위해서보다 더 정성을 들인다는 걸 나도 안단다. 뭐 내가 섭섭해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니란다. 끼리끼리 서로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우라는 아무 말 없이 안토니오의 재킷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 앉았다. 안토니오는 라우라가 자신의 자켓을 밀어내는 모습을 어쩐지 상처받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찰나였기 때문에 눈치챈 사람은 없었다. 안토니오는 커다란 노로 해안 뚝을 힘차게 밀어냈다. 그의 조그만 배는 나는 듯이 바다 가운데로 미끄러져 나갔다. 바다 위로는 아침 첫 햇살이 화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라우라야, 그 보자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신부님이 라우라의 보자기를 보며 물었다. 명주하고 실이랑 빵이 들어있어요. 명주는 리본을 만드는 카프리의 어떤 여자에게 팔 거예요. 그리고 실은 딴 사람한테 팔 거고요. 그래, 그 실은 라우라 네가 손수 뽑은 거냐? 네, 신부님. 너도 리본을 만들 줄 알잖니? 그걸 만들어 팔면 더 좋을 텐데. 네. 하지만 엄마가 또 편찮으셔서 집을 오래 비울 수도 없고 직조기를 살 돈도 없고 해서요. 저런, 또 어머니가 편찮으신 게냐? 부활절 무렵에 너의 집에 갔었을 땐 그래도 괜찮아 보이셨는데. 특히 봄철에는 언제나 건강이 더 좋지 않으세요. 요즘엔 누워 계시기만 하는걸요. 그렇구나. 늘 부지런히 기도하려무나.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애원해 보렴.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신부님의 말에 라우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 곁으로 다가와 부서지는 물결이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안토니오의 시선은 아침 햇살을 받아 부시게 반짝이는 라우라에게 머물러 있었다. 잠시 동안 배 안에는 침묵이 흐르며 배는 아침 햇살과 빛을 품은 잔잔한 바다의 수면 위를 떠가며 비현실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그 몽환적인 시간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은 신부님의 목소리였다. 라우라야, 조금 전 내가 해변가로 나왔을 때 청년들이 고집쟁이라고 하던데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 거냐? 그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에겐 과히 좋은 별명은 아닌데 말이다. 라우라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다른 여자애들처럼 같이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지도 않고 말도 별로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저를 놀리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그러지를 않네요. 하지만 라우라야, 너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생활이 편한 사람들이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지. 하지만 친절한 말씨를 쓰는 거야 괴로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못할 거야 없지. 그녀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양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말이 없었다. 얼마 동안 배는
정적 속에서 카프리를 향해 나아갔다. 해는 어느덧 산 위에 찬란하게 올라 있었고 베스비오 산 봉우리는 산기슭을 싸고 돌던 뭉게구름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소렌토 벌판의 집들은 오렌지 과수원 사이사이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라우라야, 그 화가한테서는 그 후 아무 소식이 없었니? 왜 너를 아내로 맞이하려던 나폴리 청년 말이다. 신부님이 물었다. 라우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청년이 내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고 청했을 때 왜 거절한 거냐? 제 초상화를 왜 그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예쁜 여자도 많은데요. 그리고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저를 유혹해서 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쩌면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그런 나쁜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신부님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라우라야, 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단다. 그 남자는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다. 그 청년은 너하고 결혼하려고 했었고 말이다. 그건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녀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왜 거절한 거냐? 그 청년은 아주 정직하고 좋은 청년이었는데 라우라 네가 얼마 안 되는 시일이나 명주를 짜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 청년이 너와 내 어머니를 훨씬 잘 부양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신부님, 우린 가난해요. 그리고 엄마는 오래전부터 편찮으시고요. 저나 엄마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인걸요. 저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라우라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청년은 너를 위해서 소렌토로 이사까지 하려고 했었지 않니? 너희 모녀를 도우려고 하늘에서 보낸 그런 사람은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부님, 저는 남편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무척 완강하게 말했다. 그건 또 무슨 객적은 소리냐? 너는 무슨 맹세라도 했니? 그렇지 않으면 수도원에라도 갈 작정이냐? 그건 아니라는 듯 라우라는 머리를 저었다. 젊은 아가씨에게 고집쟁이라는 별명이 좋지는 않다만 사람들이 내 고집을 꼬집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구나. 라우라야, 너는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너의 그 고집 때문에 병석에 계신 어머니를 더 괴롭게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니? 너와 너의 어머니를 도우려는 좋은 사람들의 호의를 거절할 만한 무슨 큰 이유라도 있는 거냐? 대답 좀 해봐라, 라우라야. 이 신부가 아주 답답하구나. 신부는 안타까운 듯 라우라를 바라보았다. 사실 이유는 있지만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말할 수 없다니. 나한테도? 너에게 항상 깊은 호의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신부한테도 말할 수 없단 말이냐? 라우라는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얘야,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려무나. 내 말이 옳다면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인정하마.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너의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행복을 놓친다면 너는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테니 크게 걱정스럽구나. 신부의 한숨 섞인 염려에 라우라는 배 뒷머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배 뒷머리에 앉아서 혼자 노를 젓고 있는 안토니오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안토니오를 비켜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신부는 그녀가 주변을 의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신부님은 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다.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리듯이 얘기하더니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져 시야가 흐려지고 말았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천국에 가 있을 내 아버지와 너의 고집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신부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엄마가 지금 그토록 아프신 게 모두 아버지 책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니까요. 라우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통 모를 소리구나. 어째서 어머니 병환이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니?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고 때렸으니까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곤 하던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 말에 다 달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무슨 핑계든지 대면서 엄마를 때렸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이 아팠다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척 했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울곤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보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엄마한테 키스를 퍼붓는 바람에 엄마가 질식해 죽을 뻔한 일도 있다고요. 엄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런 학대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엄마는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면 엄마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한 체격의 신부님은 라우라의 충격적인 고백을 어느 정도까지 시인해야 할는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폭풍처럼 지나간 라우라의 고백에 이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우라는 입을 앙다문 채 짙푸른 바다만 쏘아보고 있었다. 마침내 신부님이 작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다. 라우라야, 어머니가 아버지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도 용서하려무나. 그리고 그런 슬픈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좀 더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좀 더 좋은 때가 오면 모두 잊어버리게 된단다. 아니요.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라우라는 이렇게 말하며 전신을 바르르 떨었다. 이제 아시겠어요, 신부님? 저는 학대를 한 다음 애정을 보이는 그런 남자에게 예속되지 않기 위해서 처녀로 늙기로 작정했어요. 저는 만일 어떤 남자가 저를 때리거나 키스하려고 하더라도 막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병들고 외로운 처지에 빠지면서까지 남자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은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라우라의 눈빛은 파랗게 불타오르는 듯 빛났다. 라우라야, 너는 이제 어린애도 아닌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애들 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세상 남자들이 모두 다 너의 아버지같이 기분이나 감정에 끌려서 자기 부인을 학대하는 줄 아는 거냐? 너는 이웃에서 자기 남편과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는 부인들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의 평화가 아무리 커도 엄마한테 해당되지 않는 건 확실하니까요. 엄마는 그런 걸 남에게 말하거나 불평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모든 게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구원을 청해야 할 때 입을 다물어야 하고 가혹한 일에 대해서도 저항을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이라면 어떤 남자에게도 저는 애정을 품고 싶지 않아요. 라우라야, 너는 아직 어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거다. 그때가 되면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모두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참, 그러면 그 화가도 너한테 사납게 대할 거라고 믿은 거냐? 그 말에 라우라가 흠칫 동요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색을 하고 입을 열었다. 그 말에는 자신의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한테서 그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 남자도 아버지가 엄마한테 달콤한 말로 사과하면서 다정하게 달래려 할 때 아버지한테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을 그 남자에게서 보았을 때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부 역시 말이 없었다. 신부는 사실 그 아가씨의 마음을 돌릴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라우라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고백이 끝나자 안토니오가 눈에 띄게 동요하는 것이 느껴져 신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2시간의 항해 끝에 배는 카프리의 항구에 닿았다. 안토니오는 신부님을 배에서 업어 얕은 여울을 건너 공선히 내려놓았다. 그는 라우라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둘러 배로 돌아갔다. 그러나 라우라는 그를 기다리지 않고 스커트를 걷어올려 묶은 채 오른손에 슬리퍼를 들고 보따리는 왼손에 들고 절벅거리며 여울을 건너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방패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오늘 종일 카프리에 머물게 될 거다. 그러니 나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아마 내일 가게 될 거야. 신부님이 안토니오를 향해 말했다. 아, 그리고 라우라야. 집에 가면 어머니한테 안부 전해라. 이번 주 내로 한번 찾아가마. 너는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렴. 네, 배편만 있으면 가야죠.
라우라는 슬리퍼를 다시 신고 말했다. 나도 오늘 돌아가야 해. 저녁 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때까지 오지 않더라도 나야 상관없지만. 안토니오는 되도록 무심하게 말했다. 라우라야, 당연히 저녁 종이 울릴 때까진 와야지. 하룻밤이라도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해서는 안 되지 않니? 그래, 갈 곳은 여기에서 뭐냐? 신부님이 오히려 초조한 듯이 말했다. 아나카프로 별장까지 가야 해요. 그래, 그럼 조심해라. 그리고 안토니오 자네도. 라우라는 신부님과 안토니오에게 각각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라우라의 인사는 받지 않고 신부님에게만 인사를 하고는 라우라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돌아서서 가자 안토니오는 신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라우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리쬐는 햇빛을 막기 위해 이마에 손그늘을 들이운 채 걷고 있었다. 언덕길로 접어들기 전 라우라는 잠시 숨을 돌리려는 듯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발밑에 부둣가가 길게 뻗어 있었다. 그 주위에는 가파른 바위가 솟아 있었고 바다는 푸른 보석 알갱이를 뿌려놓은 듯 찬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실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만한 전경이었다. 안토니오의 나룻배를 스치고 지나가던 라우라의 시선이 그녀의 모습을 쫓던 안토니오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듯 변명하는 태도로 서로 고개를 돌리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아직 오후 1시밖에 되지 않았으나 안토니오는 벌써 2시간이나 어부들이 애용하는 주막에 앉아 있었다. 그는 5분 간격으로 햇볕이 쏟아지는 밖으로 나가 좌우로 뻗어있는 도로를 초조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막집 여주인에게 날씨가 심상치 않다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지금은 날씨가 무척 좋아 보이지만 하늘과 바다의 색깔을 보면 심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의 색깔이라는 것이다. 여행을 온 영국인 가족을 간신히 육지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도 이런 날씨였다고 불안해하며 안토니오는 주막집 여주인에게 그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나? 난 기억 안 나는데? 하고 그녀가 대답했다. 해가 지기 전에 날씨가 변할 땐 제가 말한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안토니오가 말했다. 그래, 요즘 어때요? 손님들이 많은가요? 잠시 후 주막집 여주인이 물었다. 뭐 경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인걸요. 하긴 올해는 봄이 좀 늦게 찾아왔네요. 그래도 카프리보다는 벌이가 좋았겠죠?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요. 나룻배만 믿고 있었다면 마카로니 국수도 먹기 힘들었을 겁니다. 나룻배로는 나폴리까지 편지를 전해주거나 낚시꾼들을 태우고 바다로 나가는 게 일과였죠. 지난 겨울은 아저씨 덕분에 넘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저씨는 커다란 오렌지 과수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저씨는 저한테 늘 그러시죠. 안토니오야, 내가 있는데 네가 고생을 해서야 되겠니? 내가 너를 돌봐주마. 하고 말씀하시죠. 아저씨는 그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해외에서 돈을 모으셨죠. 지금은 수산업을 시작하실 계획인데 저를 책임자로 앉히려고 하십니다. 잘된 일이군요.
글쎄요. 누구나 자기 책임을 다할 뿐이죠. 안토니오는 열없이 대답하며 다시 일어나 길가를 살펴보았다. 한 병 더 갖다 드릴게요. 값이야 뭐 아저씨가 치를 테니까. 주막집 여주인이 농담조로 말했다. 딱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여기 술은 좀 독하군요. 벌써 얼굴이 달아오르는데요. 몸에 나쁜 것도 아닌데 마음껏 드세요. 남편도 곧 올 테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시구려. 마침 그때 어깨에 그물을 지고 곱슬머리에 빨간 모자를 눌러 쓴 몸집이 거대한 주막 주인이 주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소렌토에서 온 신부님을 접대하기 위해 귀부인이 주문한 생선을 가져다 주고 오는 길이었다. 그는 젊은 뱃사공 안토니오를 알아보고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담고 손을 흔들었다. 주막집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그의 부인이 가져온 카프리스를 마시려 할 때였다. 아나카프리 별장이 있는 언덕 쪽에서 라우라가 걸어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땅을 딛지 않는 듯 날렵했다. 안토니오는 들어올렸던 술잔을 급히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이보게, 아직 첫 잔도 나누지 않았는데 벌써 가려고? 오늘 아침 일찍 소렌토에서 온 아가씨인데 어두워지기 전에 데려다 줘야 해요. 그녀의 어머니가 편찮으시거든요. 그래도 어두워지려면 아직 멀었잖나. 한잔할 시간은 있네. 두 사람이 말하는 사이에 라우라가 다가와 섰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말했다. 여보, 마누라, 잔 한 잔 더 가져와요. 아가씨, 이건 몸에 좋은 술이에요. 한 잔만 하고 가요. 주막집 여주인이 라우라에게 말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마실 줄 모릅니다. 라우라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뱃사공을 기다렸다. 거참, 몸에 좋은 술이라니까 그러네. 주막집 주인은 선의를 담아 다시 권했다. 내버려 두세요. 고집이 워낙 세서 한 번 싫다고 하면 그 누구라 해도 마음을 돌릴 수 없으니까. 안토니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 있는 쪽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는 닷줄을 풀고 라우라가 오기를 기다렸다. 라우라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나룻배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다른 손님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기나 하는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한낮의 부둣가에는 인적조차 없었다. 어부들은 잠을 자거나 또는 그물을 들고 바다로 나갔고 부인들은 졸거나 물레질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 카프리로 건너온 손님들도 좀 더 서늘해질 때 돌아갈 생각이었으므로 부둣가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라우라는 더 이상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저항할 틈도 없이 안토니오가 그녀를 안아서 배에 태웠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자 그는 곧 노를 저어 넓은 바다로 나갔다. 안토니오는 힘차게 노를 저으며 뱃머리에 앉아있는 라우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반쯤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토니오는 그녀의 옆모습밖에 볼 수 없었으나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반듯한 이마 위에는 산란하게 머리카락 몇 올이 흘러내려 있었고 날렵한 콧날 주위에는 완고한 빛이 감돌았으며 그 동그란 입은
꼭 다물려 있었다. 한낮의 화려한 햇살과 무거운 정적 속에서 배는 흘러갔다. 라우라는 햇볕이 따가운 듯 이마 위로 손 그늘을 해보다가 보자기에서 빵을 꺼내고 그 보자기를 머리에 둘렀었다. 그러고 나서 빵을 먹기 시작했다. 사실 그녀는 카프리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안토니오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침에 오렌지로 가득 찼던 바구니에서 오렌지 2개를 꺼내 들고 말했다. 이걸 빵하고 같이 먹어. 뭐 꼭 라우라에게 주려고 남겨두었던 건 아니고 그냥 배에 우연히 있었어. 그쪽이나 드세요. 나는 빵으로 충분해요. 더운데 같이 먹으면 시원하잖아. 먼 길을 갔다 와서 갈증도 날 텐데. 별장에서 차를 마셔서 괜찮아요. 그럼 좋을 대로 해. 안토니오는 오렌지를 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바다는 거울같이 잔잔했고 노젓는 소리조차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듯 고요했다. 해변 바위 구멍에 둥지를 틀고 사는 흰 물새도 소리 없이 먹이를 찾아 날아가고 있었다. 라우라, 저 오렌지 2개를 어머니께 갖다 드려. 안토니오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 먹으면 다시 사오면 되고요. 그러지 말고 가져가. 그리고 어머니께 안부도 전해주고. 엄마는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내가 누구란 걸 얘기해드리면 되잖아. 나도 그쪽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안토니오의 눈썹이 꿈틀 움직였다. 라우라가 안토니오를 모른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년 전, 바로 그 문제의 화가가 왔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안토니오는 큰 길 옆 광장에서 그 지방의 청년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광장에서 화가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라우라를 처음 보았다. 그 라폴리 청년은 라우라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며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2 걸음만 물러서면 경기장을 비킬 수 있었으나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딱딱한 공이 발꿈치에 부딪히자 그 청년은 비로소 그 자리가 생각에 잠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는 마치 누가 사과라도 하지 않나 하는 듯이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공을 던진 안토니오가 라우라를 뚫어지게 바라본 것에 대해 항의라도 하는 듯 그를 노려보자 화가는 낯선 곳에서의 언쟁을 피하고 싶어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화가와 안토니오의 신경전에 대한 소문은 라우라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므로 라우라는 그때부터 안토니오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십거리로 떠들어댔고 그 화가가 정식으로 라우라에게 청혼했을 때 또다시 이 사건이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그때 자신의 청혼을 거절하는 라우라에게 화가가 물었다. 혹시 그 안토니오라는 청년 때문에 내 청혼을 거절하는 건가? 그러나 화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라우라는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불쾌한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라우라는 안토니오를 모른다고 우기고 있다. 지금 그들은 마치 보기 싫은 원수와 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삭막한 표정을 하고 있다.
조금 전까지 온화하던 안토니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거품이 뱃전으로 튀어오를 정도로 물결을 헤치며 노를 저었고 입술마저 미세하게 떨었다. 라우라는 안토니오의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태어난 얼굴을 한 채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물결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보자기를 다시 풀고 마치 배 안에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자결하는 태양이 바다와 배 위로 내리쬐고 있었다. 라우라는 타는 듯한 뺨을 식히려고 젖은 손을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있었다. 그러나 주변엔 돛 하나 보이지 않았고 섬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날카로운 정적뿐이었다. 갈매기조차 그 무시무시한 정적을 깨뜨리지 않았다. 안토니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소렌토를 향해 저어나가던 노를 손에서 놓아버렸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러나 라우라는 무서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때였다. 안토니오가 마치 억눌린 것을 토해내듯이 말하였다. 끝장을 내야겠어. 나를 모른다고 했지? 오랫동안 참다가 내가 죽어버려도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겠지. 너는 내가 미친놈처럼 너에게 말 한마디라도 걸어보려고 내 옆을 수없이 지나갔던 것도 모른다고 하겠지. 너는 내가 말이라도 붙이려 하면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쌀쌀맞게 돌아서 버렸지. 나는 그쪽하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쪽이 나하고 가까워지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쓸데없는 일로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싫고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와도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요. 흥분한 안토니오와는 달리 라우라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어떤 남자라도 싫다고? 그 화가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언제까지나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걸. 그땐 너는 아직 어렸어. 하지만 언젠가 외로워지는 때가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너같이 어리석은 여자는 되는 대로 아무 남자나 고르게 되어 있다고. 물론 누구도 앞날을 알 수는 없죠. 나도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쪽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안토니오가 화를 벌컥 내며 노를 젓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 배가 흔들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라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을 유지한 채 침착하였다. 라우라, 분명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지? 내 마음을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너한테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놈이 있다면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내가 그쪽한테 무슨 약속이라도 했나요? 그쪽이 미치건 말건 그건 그쪽 책임이죠. 그쪽은 마치 나에게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는군요. 라우라의 경멸하는 듯한 말투에 안토니오가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라우라, 너는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나는 널 좋아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너한테 무시당하면서도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다. 여자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비웃는 걸 봐도 신경 쓰지 않았어. 그래, 그런 모욕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쪽이 아무리 위협해도 난 겁나지 않아요. 나도 남자다. 더 이상 너 같은 고집쟁이 때문에 내 일생을 망칠 줄 알아? 이 배 안에서는 모든 게 내 수중에 있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걸 너도 알 텐데. 안토니오는 몸을 바르르 떨면서 말했다. 라우라는 그제서야 떨리는 시선으로 안토니오를 노려보았다.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봐요. 그래.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안토니오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동정하는 어조로 말했다. 라우라, 우리들이 갈 곳은 저 바닷속이야. 그 말과 동시에 안토니오는 라우라를 두 팔로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의 오른 팔뚝에서 피가 흘렀다. 라우라가 그의 팔을 물어뜯었던 것이다. 나는 결코 당신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외치면서 라우라는 안토니오를 뿌리치고 배를 뛰어넘어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곧 그녀는 수면으로 떠올랐다.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는 물결에 풀어져서 늘어진 채 그녀는 두 팔로 열심히 허우적거리며 배에서 멀리 해안가를 향해 기운차게 헤엄치고 있었다. 너무나도 돌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안토니오는 너무나 놀라 넋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노 있는 곳으로 달려가 있는 힘을 다해 라우라를 따라 노를 저었다. 노를 젓는 동안 그의 팔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고 배 바닥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라우라가 고래처럼 빠르게 헤엄쳤지만 안토니오는 순식간에 그녀를 따라잡았다. 라우라, 배에 타. 제발 배에 타라고. 내가 미쳤나 봐. 이성이 흐려졌었나 봐. 벼락을 맞은 것처럼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졌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라우라,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너의 생명은 구해야겠어. 제발 올라와, 라우라. 라우라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이 그냥 헤엄쳐갔다. 라우라, 헤엄쳐서 육지까지 갈 순 없어. 아직도 2마일이나 남았다고. 너의 어머니를 생각해봐. 너한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너의 어머닌 어쩔 줄 모르실 거라고. 돌아가실지도 몰라. 라우라는 해안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배를 향하여 헤엄쳐오더니 두 손으로 배 언저리를 붙들었다. 그녀가 올라오자 무게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의자 위에 놓여있던 안토니오의 재킷이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라우라는 배에 훌쩍 올라타고서 자리에 앉았다. 안토니오는 그녀가 무사한 것을 보자 다시 노를 잡았다. 라우라는 물이 떨어지는 옷을 쥐어짜고 머리에서 물을 짜내었다. 그녀는 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안토니오의 팔뚝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 생각보다 커다란 상처였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노를 잡고 있는 안토니오를 힐끗 쳐다보았다. 라우라는 안토니오에게 보자기를 건네주었다. 안토니오는 그것을 받지 않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노를 저어갔다. 마침내 라우라가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상처를 보자기로 묶어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의 손에서 노 하나를 뺏어들고 그와 마주 앉았다. 그러나 안토니오는 라우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핏빛으로 물든 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힘차게 물살을 헤치고 배를 저었다. 두 사람은 창백한 얼굴로 말이 없었다. 그들이 부둣가 근처에 닿았을 때 야간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놓으려는 어부들을 만났다. 그들은 라우라만 태우고 들어오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을 놀려대며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부둣가에 정박했을 때 해는 산 위에 아직 높이 걸려 있었다. 라우라는 바다 위에서 거의 다 마른 상의를 털고 육지로 뛰어내렸다. 아침에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물레질을 하던 노파는 그때도 지붕 위에 있었다. 안토니오야, 손이 어떻게 된 거냐? 아이고 머니나, 배가 온통 피투성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튀어나온 못에 손을 좀 찔렸을 뿐입니다. 손에 피가 묻어서 뭐 아주 대단하게 다친 것 같지만 내일이면 다 나을 거예요. 아이고, 시 나을 상처가 아닌 것 같네. 내가 내려가서 약초를 발라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라. 염려 마세요, 할머니. 벌써 일은 끝났는걸요. 내일이면 다 나아서 잊어버릴 겁니다. 피부가 튼튼하니까 상처가 있어도 곧 아물어요. 그럼 안녕히. 라우라는 이렇게 말하고 집 쪽으로 향해서 걸어갔다. 조심히 가요. 안토니오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에서 도구와 바구니를 짊어지고 오두막으로 가는 나직한 돌계단을 올라갔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안토니오는 정막 속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어쩐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 피를 흘려서일까 피로가 몰려왔다. 팔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안토니오는 붕대를 풀어보았다. 붕대를 풀자 상처에서 다시 피가 솟구쳤다. 상처 부위는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뜨거웠다. 그는 찬물에 상처 부위를 씻으며 열을 식혔다. 팔을 물에서 꺼내자 라우라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녀가 옳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야수 같은 놈이다. 이런 꼴을 당해도 싸지. 내일 주제패를 시켜서 보자기를 보내야겠다. 그녀는 다시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안토니오는 라우라의 보자기를 정성스럽게 빨아서 넣은 다음 왼손과 치아를 이용해 상처에 다시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밝은 달빛과 팔의 통증이 그의 선잠을 깨웠다. 그가 다시 팔을 찬물에 식히려고 일어났을 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을 연 안토니오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라우라가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서더니 조그만 바구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자기 가지러 온 거야? 안토니오가 물었다. 라우라는 대답이 없었다. 오지 않아도 됐는데. 내일 일찍 주제페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보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혈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 왔어요. 여기 있어요. 라우라는 바구니 뚜껑을 열었다. 공연한 수고를 했어. 벌써 다 나았어. 뭐 도진다 해도 그건 마땅한 거야. 뭐하러 왔어? 누가 보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일로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팔이나 좀 봐요. 약초를 붙여줄게요. 괜찮아. 혼자 왼손으로 붙일 수 있겠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은지 어떤지 봐야 알잖아요. 라우라는 뿌리칠 수 없도록 안토니오의 손을 덥석 잡고 붕대를 풀었다. 그녀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 어떡해요? 조금 부었을 뿐이야.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하루만 지나면 다 나을 거야. 라우라는 상심한 표정으로 상처를 바라보았다. 이래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바다에 나갈 수 없어요. 내일이면 다 나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라우라는 찬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와서 상처를 씻어주었다. 안토니오는 말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처럼 아파했다. 상처를 씻어낸 라우라는 열을 내리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약초를 상처에 붙이고 가지고 온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마워, 라우라. 그런데 나를 생각해 주려면 내가 오늘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들을 용서하고 내가 한 말들을 다 잊어줘.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결코 나으라 내 탓이 아니야. 이제부터 다시는 너를 귀찮게 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을게. 침통한 표정으로 안토니오의 말을 듣고 있던 라우라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여러 가지 표현을 좀 더 충분히 생각했어야 했고, 계속 벙어리 같은 태도로 당신을 노엽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상처까지. 당연했지 뭐.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기회가 됐어. 그리고 이 상처는 정말 별거 아니니까 미안하단 말은 하지 마. 날 위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가서 자. 피곤할 텐데. 보자기는 저기에 있어. 깨끗이 빨아놓은 거야. 안토니오는 보자기를 라우라에게 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 뭔지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듯이 보였다.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저 때문에 재킷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렌지를 판 돈이 재킷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걸 전부는 갚을 수 없어요. 내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지만 내게는 화가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와서 책상 위에 놓고 간 은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그 후에 그걸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당신이 그걸 판다면 이삼 피아스타는 좋게 나갈 거예요.
그럼 당신이 손해본 것을 좀 메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건 밤에 엄마가 주무실 때 물레질해서 벌겠어요. 필요 없어. 안토니오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꺼내놓은 반짝거리는 은십자가를 다시 밀어넣었다. 받아야 해요. 그 손으로 얼마 동안 벌이를 못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바닷속에 던져버려. 내가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권리고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요. 권리라고? 나는 너의 것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어.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면 나를 쳐다도 보지 마. 너한테 한 나쁜 행동들이 생각날지도 모르니까. 그럼 잘 가, 라우라. 이걸로 우리 마지막이 되자. 안토니오는 보자기와 십자가를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양볼에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래, 라우라? 어디가 아파? 왜 이렇게 떨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겠어요. 라우라는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녀는 울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기둥에 이마를 대고 큰 소리로 몹시 흐느껴 울었다. 당황한 안토니오가 그녀의 팔을 붙잡자 라우라는 갑자기 몸을 돌이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견딜 수가 없어요. 라우라는 이렇게 외치면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의 미련을 갖듯이 안토니오를 꼭 끌어안았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당신이 하는 부드러운 말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왜 날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후에도 날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라우라는 다시 격렬하게 흐느꼈다. 안토니오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환희를 느끼며 그녀를 깊이 껴안고 있었다.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하고 있느냐고? 무슨 소리야, 라우라. 내 심장에 피가 솟아서 너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려는 듯이 내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 모르겠어? 날 동정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만둬. 그러면 나도 잊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내가 너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죄나 진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에요, 안토니오. 라우라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어깨에 매달려 눈물 젖은 눈으로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내 사랑을 의심하나요? 그럼 당신에게 키스를 하겠어요. 나는 남편으로 맞이하려는 남자 외에는 키스하지 않아요. 라우라는 안토니오에게 입 맞추고 나서 그의 집을 호련히 떠났다. 안토니오는 뜨거운 가슴으로 밤새도록 창가에 앉아 쏟아져 내릴 듯한 별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토록 바라왔던 찬란한 빛이 그의 삶 속으로 찾아온 것이다.